그러면 행정조직법의 마지막 부분인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상호 관계에는 상하관계에 놓인 행정기관 관계도 있을 것이고 대등한 행정기관 간의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상하관계에서는 당연히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휘감독권의 내용으로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등한 관계에서는 예를 들면 법무부, 외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이렇게 행정각법에서는 그 대등한 관계 있는데 이 대등한 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각 기관이 가지는 권한을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게 됩니다. 우선 상하 관계에 있는 행정관청 관계에서 아까 지휘감독권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 지휘감독권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지는 내용이 감시권입니다. 감시권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어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서류나 장부 등을 상급기관이 검사를 하거나 또는 사무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업무 전반을 감시를 할 수 있다. 이 감시권은 지휘감독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의 이 법률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휘감독권에 근거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감시권을 행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 규정들이 있다면 그 법령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감시권 발동의 또 법률적 근거가 법률 요구죠. 그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훈련권입니다. 훈련권이라는 것은 지휘권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거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명하는 명령입니다. 그거를 이 훈련권, 훈령이라고 합니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바라는 어떤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무명령하고 훈령을 구분해야 되는데 통상 우리가 이제 행정법을 전공한 학생들은 훈령하면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어떤 명령하는 일반적 추상적 어떤 규범이다 이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본 바와 같이 훈령이라는 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바라는 개별적 구체적인 어떤 명령도 훈령이고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바라는 명령에서 일반적 계속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일반적 추상적으로 바라는 어떤 그 명령, 형식을 바라는 명령도 훈령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대비되는 개념으로 직무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명령이라는 것은 상관이 하급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바라는 어떤 명령입니다. 여기 이제 훈령하고 다른 점은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바라는 명령이고 업무 전반에 관해서 바라는 명령이고 직무명령은 상급자가 하급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명령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장관이 차관에게 어떤 바라는 명령은 훈령이죠. 훈령에서 예를 들면 차관이 바뀌더라도 차관이 A였는데 B로 바뀌더라도 그거는 기관 대 기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기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문이 변경돼도 여전히 그 훈령이 유효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 직무명령이라는 것은 상급자가 하급 공무원에게 개인에게 바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만약 그 공무원 자신이 자리를 뜨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직무명령이 효력을 잃는다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점에서 훈령과 직무명령을 구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했지만 훈령은 개별적 구체적인 어떤 그런 명령도 있고 일반적 추상적인 어떤 명령, 규범 형식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주로 여러분들 이때까지 훈령을 하는데 꼭 그런 것만 훈령이 아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명령도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 바라는 명령이라면 훈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 균형에 보면은 지시 문서에 관해서 훈령, 지시, 예규, 일, 명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령이라는 것은 그때 지시 문서의 형식으로서 훈령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장기간에 바라는 명령, 이거 훈령이 하거든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거죠. 이런 경우는 통상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니까 일반적 추상적 규범의 형태로 만들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지시라는 것은 상급기관이 집권을 하거나 하급기관의 문의에 대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바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일반적 규범이나 일반적 추상적 규범은 아닐 수 있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바라는 명령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 바랬다라는 점에서는 훈령입니다. 그 다음에 예규라는 것은 행정사무를 통일하기 위해서 반복적 행정사무 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 추상적 어떤 규범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훈령입니다. 그 다음에 일일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출장을 가거나 휴가 명령을 내리거나 당직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것들 일일 명령이라는 건데, 이거는 개개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 명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훈령과 직무 명령을 구분하시고, 훈령에는 보통 우리가 훈령이라면 일반적 추상의 어떤 규범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꼭 규범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더라도 개별적 구체적 처분도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바라는 명령이라면 훈령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훈령은 이 훈령은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지감독권에 근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훈령권을 바라는데 별도의 어떤 법령의 근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감독권에 기해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훈령 자체는 또 기존의 어떤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훈령이 적법하게 되려면은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우선 이 훈령권,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하급기관의 권한 범위 내, 업무 범위 내에서 발동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권한 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하급청에 대한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헌법에 감사원을 예를 들면 감사원은 업무가 독립성이 보장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훈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형식적인 요건이고, 실질적 요건으로 이제 적법해야 되죠. 거기서 적법하고 타당한 것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실질적 요건이라 합니다. 그 훈령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령 자체는 우리가 그 법행정 원칙할 때 법률의 법규 창조력 외에 법률 유보, 그다음 법의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훈령을 발동하는 데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법률 요구는 필요 없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의 원칙은 적용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령의 형식 절차에 관한 문제. 훈령의 어떤 형식이나 절차, 형식을 예를 들면 서류, 구두로 해도 되고 서류로 해도 되는데 형식은 없다. 그러나 보통 그 훈령의 어떤 형식을 법의 규정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보 규정에 보면 훈령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그 훈령이 어떤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라고 보통 이제 관보 게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령은 이제 성질을 보면은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라고 했지만 행정적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인 구성력은 있다. 예를 들면 상급기관이 아까 말한 지휘권입니다. 그런데 여기 훈령을 그 명령인데 그 상급청이 하급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바라는 명령인데, 이거를 따르지 않는다면 명령 위반이 되죠. 명령 복종 의무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급관청은 어떤 징계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내부적인 효력, 내부적인 구성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훈령이란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훈령은 법규가 아닙니다. 그죠? 법규라는 것은
행정주체와 또 법주체, 국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법규라고 했고, 훈령은 행정주체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규가 아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부속론이 있기 때문에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훈령에 따르지 않으면은 징계의 대상은 된다. 그러나 훈령을 위반한 것만으로 대외적인 그 효력, 어떤 처분 자체가 훈령을 위반해서 한 어떤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고, 여기 문제되는 것은 이제 훈령이 만약에 아까 그 형식적인 요건과 실적 요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 훈령이 그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하자가 있다. 그래서 위법하다 할 경우에 하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제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공무원법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명령 복종 의무가 있고, 또 한편 공무원은 이 공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 법령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법한 훈령에 따른다면 또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명령 복종 의무와 법령 준수 의무가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하급행정기관은 우선 아까 형식적 요건이 있었죠. 이 훈령의 형식적 요건이 뭐였습니까? 훈령권을 발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급기관의 권한, 업무 범위, 권한 범위에 속하는 내용이어야 된다.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었죠. 여기를 만약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하급행정 그런 경우에는 나한테 훈령을 발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 아니다. 그 다음 내 소관 업무 범위 밖의 것에 대해서 지휘를 한다면 당연히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형식적 요건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 위법하다, 적법하고 타당해야 된다는데, 위법하다, 문제가 있다거나, 그 다음 부당하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 내용이 불명확하다. 이럴 경우에 하급행정기관이 상급기관의 훈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설은 일단은 형식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하급기관이 심사를 해서 예를 들면 그게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다면 따르지 않을 수 있겠으나, 실질적 요건, 예를 들면 적법 타당한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하급기관이 상급기관 훈령을 심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첫째 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엔드입니다. 중대하고 명백해서 그런 경우에는 무효라고 하거든요. 무효일 정도에 이를 때는 따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명령 복종 의무를 우선시켜서 따라야 된다. 이런 설이 있고, 세 번째 설은 중대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더라도 명백하면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 의견은 제일 마지막에는 세 번째입니다. 그 훈령 자체 내용 자체가 위법한데 그 내용이 중대하지는 않더라도 명백하게만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따르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만약 그런 경우에 따른다면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그는 오히려 하급행정처, 다른 훈령을 따른 하급행정처도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 명백하지 않다, 중대하다, 또는 하자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백하지 않으면은 명령 복종 의무가 우선하고, 만약에 하자가 명백하다라고 한다면은 법령 준수 의무가 우선해서 이럴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훈령의 대외적 구성이 아까 했죠. 훈령은
국민에 대한 것이 아니고 행정 내부에 대한 것이 구성력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더라도 자체 내부에서는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대외적인 어떤 효력은, 예를 들면 이 경찰관이 어떤 범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한다.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관 내부에서 총기 사용 수칙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경찰서 내부에 자기들 경찰들끼리 이 기준에 의해서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뭐 훈련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총기 사용 수칙. 그런데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 사용 수칙을 위반해 가지고 총기를 사용해서 어떤 사람이 뭐 사망했다, 부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에 이 경찰관의 이 총기 사용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총기를 사용할 때는 어떤 나의 경찰관의 생명에 대한 어떤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뭐 이런 요건을 그럴 때 사용한다거나, 또는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1차적으로 뭐 공포를 쏜다거나, 예를 들면 또는 뭐 부득이 총기를 발사하더라도 사람의 치명적인 어떤 그 부상에 어떤 주지 않도록 어떤 다른 부위를 골라서 다른 부위를 향해서 쏴야 된다는 뭐 이제 이런 예를 수칙이 있다는데, 그걸 위반해서 총기를 사용하고 상대 저쪽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이때 이제 그 총기 사용이 위법하냐 적법하냐를 따질 때 총기 사용 수칙을 위반해서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기 사용 수칙은 이 대외적인 효력이 없고 내부적으로만 있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규가 아니라고 해도 법규를 위반해 위법합니다. 그래서 총기 사용 수칙 위반은 총기 사용 수칙은 훈령, 행정규칙이죠. 훈령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총기 사용 수칙을 위반해서 위법하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성문법규에도 불문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권 행사할 때는 이 법률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 외에, 또 그 행정권 행사할 때는 국민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의 실질적 내용이 기본권 보장, 인권 보장이 있기 때문에 손해 방지 의무라는 것이 전체 어떤 법질서로부터 나오는 어떤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불문법으로서요, 손해 방지 의무 위반으로서 위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총기 사용 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훈령이라는 것은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더라도 위법하다,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않는다.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대외적인 구속력이, 대외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내적으로만 효력이 있고, 다만 이제 그 행정법원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훈령 중에서도 법률 또는 대통령령 같은 합쳐서 법령이라죠.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떤 훈령으로 정하는 게 있다면 이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뒤에 이제 공부하겠죠. 일반적인 전형적인 어떤 그 훈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령이 경합되는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면 훈령이 둘 이상의 상급관직 훈령이 서로 이제 경합한다. 이거 어느 걸 따라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하급기관 주관 상급 기관이 만든 훈령 우선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하관계에 있는 기관의 훈령이 서로 충돌한다,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A가 있는데 A 위에 있는 상급기관, 또 그 위에 있는 상급기관, 이 훈령이 서로 모순 충돌된다, 이럴 때는 상급행정, 직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예를 들면 사병들 이야기를 한다면 1등병이 상병의
만든 훈령하고 병장이 훈령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직권 상권 상병으로서 명령을 훈령에 따라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령, 지금 말한 훈령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승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하급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권을 행사를 할 때 사전에 상급 행정청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 있다. 이제 이거를 승인권이라 합니다. 사전 감독권의 하나로 이제 이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만약에 하급 행정청이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 이 승인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하급기관이 어떤 권한 행사할 때 상급관청에 승인을 받고, 사전 승인을 받고 어떤 하도록 하는 것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법령 위반입니다. 그러나 법령이 아니고 예를 들면 훈령은 법규 아니죠. 내부기관의 훈령으로 하급기관이 어떤 권한 행사할 때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됐는데 그 승인을 받지 않고 어떤 행위를 했다. 이 행위는 대외적으로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왜?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훈령으로 정해놨다라 하면 이 훈령은 법규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지 않다고 해서 그 처분 자체가 승인을 받지 않고 한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한 이런 경우에 승인을 받고 하라는 것은 그 훈령, 명령이었는데 하급행정이 이를 따르지 않다면 그 하급행정청의 어떤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을 대상은 되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승인이라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상급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이 권한 행사를 할 때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내부간의 문제입니다. 대외적인 어떤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꾸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행정 주체와 국민의 관계, 이게 이제 대외적입니다. 법주체 관계가 대외적인 효력을 내는 관계고, 승인이라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런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행정법 1에 보면 그 행정행위의 하나로 이제 승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하고 이제 행정행위로서 승인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법인에서 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의 의결로서 이제 선임을 하죠. 그러면 학교법인 이사에서 이사 선임 의결을 했다 하면 이사 선임은 됐습니다. 그러나 선임에 대한 어떤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사인 간의 어떤 법률 관계는 보충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이제 교육부 장관에게 우리 법인에서 이사로 선임 의결을 했으니 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교육부 장관이 승인을 하면은 비로소 이사의 취임이라는 효과가,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때 말하는 교육부 장관의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의 어떤 승인, 이거는 행정행위입니다. 이건 대외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학교법인 임원 선임 그거를 승인하지 않는다, 또 승인하는 걸 취소했다면 이게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니까 그 승인은. 그러나 이때 말하는 승인은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관계예요. 상호관계에서 승인은 내부적인 효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하급행정청이 상급기관에다가 내가 어떤 행정권을 행사하는데 승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상급행정청이 승인을 거부했다. 그럼 하급행정청이 상급행정기관의 어떤 승인 거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바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승인이, 같은 승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 행정행위로서의 승인과 요 내부의 행위로서의 승인, 이것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쟁의 결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그 하급 행정기관 사이에 서로 내 권한이다 하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제 권한쟁인데 주관쟁, 이거는 이제 주관쟁이라고 이야기해요. 권한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럴 때는 A 관청과 B 관청이 다툰다면 A 관청과 B 관청이 공통된 그 상급 관청이 있으면 그 상급 관청이 이건 네 권한이야 하고 정해줍니다. 자, 이것도 각 그 하급 행정기관 간의 다툼이 있는 것은 행정주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권력관계 그런 거 할 때 왜 권력관계라는 법률관계라고 안 하고 과거에 권력관계라고 하느냐 하는 건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법상의 문제는 독립된 법주체와 법주체와의 관계를 법률 문제로 보거든요. 그것이 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 내부의 권한, 행정기관과 A 행정기관과 B 행정기관의 권한에 같은 다툼은 내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문제가 아니다.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A 관청과 B 관청에 공통되는 상급 관청이 있다면 그 관청이 이건 네 권한으로 해 이렇게 교통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A 관청과 B 관청의 공통된 상급기관이 없다면 A 관청의 상급기관과 B 관청의 상급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은 역시 제일 마지막 각부 간의 어떤 그 권한 제기가 되는 거니까 행정각부에 그럴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행정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중요하죠. 이 법률 문제 소송 우려되는 것은 법률 다툼입니다. 법률 다툼인데 이거는 대등한 법주체와 법주체 관계가 이 법률 문제고 행정주체 내부 문제는 이 법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주관쟁의를 결정한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뒤에 지방자치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제의를 요구합니다. 다시 의결을 해봐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위법한 내용의 조례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라는 기관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장이라는 어떤 기관 간에 다툼을 해결할 상급 주관적인 기관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부득이 그 소송 문제를 해서 기관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 기관 소송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런 것을 기관 소송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또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 아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기관이라고 했었죠. 국가기관에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입법부와 행정기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어떤 권한에 관한 다툼이 생긴다거나 또는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권한에 관한 다툼이 생긴다면 이거를 해결할 주관쟁의를 해결할 기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한쟁의라고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이를 다투죠. 그렇게 이제 할 기관이 없을 때는 법에서 별도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권한에 관한 다툼이 생길 때 이것도 누가 권한쟁의를 상급기관이 없으니까 누가 독립된 법주체 관계니까 누가 상위에 있다고 할 수 없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 권한쟁의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경우도 권한쟁의죠. 그래서 기관 소송이 되는 경우, 권한쟁의 되는 소송, 권한쟁의를 해결할 기관이 없을 때 부득이 법에서 그걸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그 행정기관 내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하급 행정기관 간의 권한의 다툼이 있을 때는 아까 말한 그런 방법으로 공통된 상급기관이 해결하거나 아니면 공통 상급기관이 없다면 각 그 상급기관이 협의해서 하거나 그래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국무의 심의 대상이 돼서 국무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걸 가지고 함부로 기관 소송이나 권한쟁의라든지 법 소송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휘감독은 또 하나의 내용으로 취소 정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하급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것이 위법하다 또는 부당하다 이럴 경우에 상급기관이 바로 하급기관의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을 현실한다는 의미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면 취소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게 뭐 교과서 보면 다수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이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 취소 정지를 해버리면 결국 하급행정기관의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거는 계속 우리가 강조를 해왔는데 행정권한법정주의에 어긋납니다. 상급기관이라고 해가지고 하급기관의 어떤 권한을 자기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급기관의 행위가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다 할 때는 상급기관은 취소 정지를 명할 수는 있습니다.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취소 정지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실정법에 법령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또 법이 우선이니까 법대로 하는데 정부조직법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어떤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부당할 때는 이를 취소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고요. 또 국무총리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어떤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부당할 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 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위임, 위탁기관은 수임이나 수탁기관의 어떤 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할 때는 취소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취소 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그 위임기관과 수임기관의 관계는 보통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상하관계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위임 위탁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직접 그 수탁기관, 위임기관이죠. 위임기관, 그 수임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수임기관의 어떤 그 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할 때는 위임기관이 직접 나서서 취소 정지할 수 있다고 위임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진 않다. 권한 법정주의 때문에 신중하게 되는데 실정법에서 가능한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급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의 권한을 대집행할 수 있는가? 이것도 역시 이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은 대집행할 수가 없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외유적으로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나중에 지방자치법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국가가 예를 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 위임, 장에게 사무로 기관 위임을 시켰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직무이행명령을 하고 그래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집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아시고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하급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함부로 대집행할 수도 없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취소 정지할 수도 없다. 그러나 실정 법령에 그렇게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할 수는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그 상하 행정관청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대등 행정관청 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서로 상호 권한을 존중하고 그 권한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상호 존중하고 그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행정권한테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권한 존중과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행정법 1에서 혹시 공부를 한 학생도 있겠습니다만, 이 행정사 법률관의 특색이나 또는 행정행위의 어떤 특색으로 이렇게 해서 그 구성요건적 효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그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A 행정기관이 한 권한 행사, 그래서 행정행위라고 한다면 그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아니면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잠정 효력을 가지죠. 또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른 행정기관은 그 A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무효일 정도의 중대명백에서 무효의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은 그 내용을 자기 판단, 그다음 자기 권한 행사의 어떤 그 구성요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했습니다. 위법하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갑이라는 그 외국인의 기화를 신청을 받아들여서 기화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A라는 그 외국인은 기화의 요건, 예를 들면 국내에서 3년 거주라는 기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기화 허가를 했다면 그 기화 허가 자체는 법령을 위법한 처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서 위법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정도라고 한다면 권한 있는 기관이 나서서 예를 들면 뭐 소송을 해서 취소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그 공무원이 이제 갑이라는 외국인이 이제 기여 허가를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를 들면 어떤 공직에 자기가 취임을 하고자 신청을 하고 임용을 원할 때 예를 들면 그 행정안전부 공무원이라고 칩시다. 그럴 때 어떤 지위가 예를 들면 외국인에게는 임명되지 않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법무부가 기하 허가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됐기 때문에 기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 알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하 허가를 갖추지 못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 사람은 외국인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 공무원 임명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내국인으로 취급을 해서 자기가 공무원 임용이라는 행정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죠? 구성 요건이죠. 그 요건을 갖추면 한국인이라 내국인이라는 그 요건 해서 임용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결정 구성 요소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구성 요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 행정 권한을 존중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위법하지만 무효, 하자가 정대명백에서 무효에 이르지 않는다면, 취소는 위법에 불과하다면 다른 행정기관은 자기 판단의 구성 요소로 삼아야 된다. 이게 구성 요건적 효력이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 상호간은 이제 그 업무 자체가 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또는 권한과 연결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상호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 상호 협력하는 방법에는 이제 교과서에 세 가지가 유행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하는 것, 그 다음에 동의하는 방법, 그 다음 공동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업무를 A 행정청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것이 B 행정청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또는 B 행정청의 권한 행사와 관련이 있다. 이럴 경우는 A 행정청이 예를 들면 누가 이 업무에 주된 지위를 가지는가 따라서 에 따라 가지고 A 행정청을 주무행정청이라고, B 행정청을 관계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행정청이 주무행정청으로서 의사결정하는데 B 행정청에게 협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비행정청은 그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에. 그러나 협의 절차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거는 위법한 행정권 행사가 됩니다. 근데 협의한다는 그 내용 자체를 법령이 아니라 예를 들면 행정적 아까 말한 훈령이라든지 내부에 그런 법령 규정이 없다. 훈령만 있고 법령에 근거한 훈령, 위임받은 그런 게 아니고 훈령으로만 되어 있다면 이거는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거기 여러분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라는 게 있죠. 이거는 권한 행사하는데 A 행정, B 행정청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다 똑같이 주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A 행정청이 보다 더 이제 그 관계는 업무의 관련성이 더 깊다. 이럴 경우에 이제 A를 주무행정처, 요를 관계행정처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건축 허가를 내주는데 건축 허가 주무관청 A 행정 주무관청이죠. 그런데 건축 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소방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소방법에 의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지 그 동의를 받아야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동의는 아까 협의와는 달리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를 거치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건축허가관청이 만약 건축을 내줬다면 그 건축허가는 두 개 다 건축허가관청이나 소방관서나 다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주된 지위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위법하고 경우에 따라 권한 없는 기관에서 무효까지 됩니다. 무효가 된다는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결정이라는 것은 A 행정청, B 행정청이 두 개 다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주된 행정청 지위에 있고 누가 더 그 업무와 깊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다. 이런 경우 교과서 보면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원자력 시설의 어떤 설치와 관련된 이런 경우에 개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그 관청하고 그다음에 그 환경부 장관이 이 공동으로 그 원자력 시설의 설치 허가를 결정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협력하는 관계에는 협의, 동의, 그다음에 공동 결정 이런 게 있는데 그 절차가 구속력, 협의라든지 동의가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 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것이 행정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행정상황 직무수행에서 특별한 어떤 특정 행위가 필요하다거나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 기타 협력을 어떤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하고 거기에 응해서 협력을 제공하는 이걸 행정응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도지사가 신천지 교회에 대한 어떤 무슨 그 행정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이 검찰에서 포렌식입니까?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의 어떤 담당하는 그 검찰 수사관들을 파견했다. 이런 거를 행정응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행정응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정응원도 대단한 행정기관 상호 간에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 없습니다만은 이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응원에 관해서 상세한 규정을 일단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에 있고 또 개별법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 관계, 경찰응원, 소방응원, 그다음 군사응원 이런 경우에는 각 개별법에서 응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